늦은 봄 햇살이 마당의 장독대에 비쳤습니다. 김정아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묵은 된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다 보니 이제는 혼잣말조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제일 낫겠네. 그녀는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천천히 된장을 풀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해가 넘었고 아들 박민호는 결혼 후 도시로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그가 주말마다 연락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텅 빈 거실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 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이웃 김 여사가 부르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정화 씨, 내일 동네 장날이라네.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다니며 반찬거리를 사고 점심은 시장통의 국밥집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일상이 마음의 위안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오랜만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며느리 이윤서가 들어섰습니다. 윤서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진하게 뿌린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눈빛엔 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반가움과 함께 가벼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피더니 어머니, 여전히 직접 요리하시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가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사를 나누었지만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식사 중간에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보험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처리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걱정 마세요. 그냥 절차상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라며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미리 맞춘 듯 매끄러웠습니다.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럼 그렇게 해라 라며 서명을 했습니다. 손끝에 묘한 떨림이 스쳤지만 가족을 믿는데 뭐가 문제겠어라는 생각으로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서는 정화의 약 봉투를 들여다보며 이 약은 혈압약이죠? 혹시 부작용은 없으세요? 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약의 이름을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요즘 윤서가 건강에 관심 많아요. 어머니 약도 한번 챙겨본대요. 라며 웃었습니다. 정화는 그저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손끝이 약 봉투를 천천히 뒤집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조명을 켜고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던 그녀는 가방에 남겨진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위에는 윤서의 단정한 글씨로 보험계약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정아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에는 막던 머리가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지 물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끓인 물에서도 약한 쓴맛이 났고 밥맛도 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유 없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죠? 라며 안부를 묻고 비타민과 영양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녀는 포장을 뜯어 직접 정아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건 피로에 좋아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아는 고맙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엔 미세한 경계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김 여사가 반찬을 나누어 주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참 효녀네. 요즘 자주 오더만.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아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약을 챙겨 먹으며 불현듯 이게 정말 내 약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다친 채 병원에 들렀더니 의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약 성분이 너무 강합니다. 처방된 양보다 2배는 넘네요. 정아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약은 항상 윤서가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섬뜩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약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알약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서가 왔을 때 평소처럼 밝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좀 어지러우세요? 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일부러 어지러운 척하며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자꾸 기운이 빠지네.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새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의사 친구가 추천한 거예요. 이거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정아는 병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집요할까? 저녁이 되어 윤서가 돌아가자 정아는 조심스레 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 안에는 낯선 알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날 밤 정아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물에 버렸습니다. 대신 남아있던 이전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평화는 이제 불안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조명을 켜자 식탁 위에 어제 윤서가 두고 간 약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고 알약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알약의 색깔은 분명 5날 전과 달랐습니다. 손끝으로 굴리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비타민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정아는 다음 날 바로 읍내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는 알약을 들여다보며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고혈압 약이 아니네요.
진통제에 수면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 말에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사는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피로에는 너무 강한 약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화는 약봉투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걸 민호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아니, 민호는 알까? 그녀는 그날 밤 평소처럼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그 약 이름이 뭐라 했지?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수입 비타민이에요. 약국에선 안 팔아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답변은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윤서가 준 약을 며칠간 먹는 척하며 몰래 물에 녹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화분의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화분잎이 시들고 꽃잎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야. 그날 오후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피곤함을 핑계로 말수가 적었습니다. 정화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러 몸이 아픈 척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네. 약 때문인가 봐. 그러자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요즘 날씨가 이상해서 그래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정화는 그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설마 이 일에 민호도? 밤이 깊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손으로 직접 써준 종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 김정아 명의로 유지한다. 아들에게는 부채 없이 남기길 바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새로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준비해야 해. 그날 저녁 윤서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 덕분이지 뭐. 윤서는 그 말에 잠시 안심한 듯 했지만 정화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러 윤서는 다시 정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식사 잘 못하신다면서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윤서의 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녀의 코끝엔 이상한 쓴내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위에 얹힌 나물 반찬에는 미세한 색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드셔보세요. 힘나실 거예요. 라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화는 일부러 한 입 떠먹는 척하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무릎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 윤서는 그제야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조용히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음식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튿날 윤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드신 밥 괜찮으셨어요? 정화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먹었어. 그런데 그 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네. 윤서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정화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윤서의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일부러 동네 복지회관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질문했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했는데 혹시 수면제와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나요? 의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윤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말은 마치 그녀에게 향한 경고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나아졌어. 곧 다시 병원에서 검사받을 거야. 그날 밤 윤서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늦은 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불을 끄고 조용히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목길 끝 윤서의 차가 서 있었고 그녀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들를게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차를 내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신뢰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윤서가 집을 떠나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음식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의심되시나요? 정화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아마 보험 때문일 겁니다. 형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부엌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민호 그리고 어린 윤서가 함께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게 가장 큰 잘못이었네요. 그리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깊은 밤을 채웠습니다. 정화는 커튼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화의 집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5분, 평소라면 윤서의 안부 전화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골목 끝에 익숙한 윤서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차 안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경찰서 담당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분 후 현관 쪽에서 미세한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열쇠가 아닌 얇은 도구가 문틈에 닿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즉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윤서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부엌 한켠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 속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다는 듯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작은 셔터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오해예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윤서는 물병을 내려놓으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가 절 싫어하잖아요. 전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화는 뒤로 물러나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넘길 거야. 윤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녀가 손에 든 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병이 바닥에 깨지며 하얀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는 허겁지겁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곧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사 강철우가 현장에 도착하자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윤서는 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증거로 확보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어르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병 조각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정화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차는 사라졌고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끝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윤아에게 남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남은 삶은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창가를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차례네요. 며칠 후 경찰은 윤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 속 자막에는 시어머니 살해 미수혐의 며느리 구속이라는 문장이 굵게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분식집에서 라디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끝에 물줄기가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 강철우가 정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윤서가 경찰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김정아 씨가 남편 사망 보험금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제게 남긴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철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그 돈이 자신과 민호의 몫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서는 수의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증인석에 섰지만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재판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친필입니다. 남편은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 다투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로 내 남은 가족이 더는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윤서, 징역 3년. 정화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 싸움의 끝에서 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민호는 뒤따라 나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윤서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어요.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맡기지 마라.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여보.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화는 고요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을 써야 할 때네요. 그녀의 손끝은 느리지만 단단히 움직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적혀갔습니다. 내 손녀 유나에게 내 집을 남긴다. 단, 이 집을 팔지 말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공간으로 쓰거라. 그녀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쓰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아들이 변해버리던 날, 그리고 윤서가 그녀를 속이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상처가 이제 글로써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이제는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고통을 통해서만 배운단다. 며칠 뒤 정화는 변호사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부탁드려요. 이번 건은 조금 특별합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읽으며 미묘하게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니네요. 용서의 선언 같아요. 정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남기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끝났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탁자 위에는
봉인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송이 카네이션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꽃은 언젠가 유나가 선물했던 낡은 책갈피 속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고 그날 밤 이후로 오랫동안 꿈에서 남편과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정화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유언장 봉투와 함께 손녀 유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 삶은 고통도 많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인생의 무게가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의 손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용서란 잊는 게 아니라 다시 품는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나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화의 집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주 그곳을 찾아 창문을 닫고 국 한 그릇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우리를 가르치려 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저녁이 되어 유나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아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물들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이어갈게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마치 정화의 따뜻한 숨결이 다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